밤하늘에 떠있는 별들 중에 금성이 새벽의 동쪽에 나타날 적에는 샛별이라고 부르지만 저녁에 나타날 때는 개밥바라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저녁밥을 다 먹고 나서 개가 밥을 줬으면 하고 바랄 즈음에 서쪽 하늘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황석영의 소설 개밥바라기 별은 군에 간 준이가 월남 파병을 앞두고 고등학교 때 함께 방황하고 성장해온 친구들과 재회하면서 그 방황의 시절을 각자의 시선으로 회상하며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석영 개밥 바라기 별 제1장 그날들 속으로 처음에는 내가 전출간 대대가 베트남 증파부대로 정해진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얼마 안 가서 우리 대대는 전원이 정글전 특수학교에 입학하도록 결정이 났다. 훈련이 끝난 뒤에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뻔한 일이었다. 나는 별로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 자신을 어딘가에 막연하지 않은 데다 걸어볼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전투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 군장 검열이 있고 나서 장교와 하관사들은 사흘간의 특박을 받았고 사병들은 하루 동안의 외출만이 허락되었다. 높은 놈들은 집에 가고 아래 것들은 나가서 술이나 퍼 마시라는 소리였다. 나는 동기생인 특교대의 행정병에게 정확한 출동 날짜를 물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이야. 그날 아침 6시에 출동 사유를 받으면 된다. 이어서 그가 속삭였다. 내 기록카드는 벌써 베트남의 여단 본부로 넘어갔다고. 이젠 여기서 소득도 없어졌는데 전쟁에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하여튼 일요일 밤까지는 지구가 두 쪽 나두 돌아와야 해. 동기생 행정병은 장교나 하사관들과 똑같은 특박증을 내게 만들어 주었다. 그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주지 않았어도 나로서는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를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심사였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철조망을 통과하여 면수재지까지 30분쯤 걸어 나가서 시외버스를 탔다. 대구에 도착할 때까지 웬일인지 헌병은커녕 군인의 씨알머리도 보이지 않았다. 서울행 특급 열차에 무임승차했던 터여서 좌석이 있을 리 없었다. 찬바람이 비집고 들어오는 승강구에 걸터앉아 소주를 한 병 반쯤 마셨다. 어스름 속에 낯익은 도시가 갑자기 나타났다.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녘이었다. 이 짧은 밤의 여행은 군인이 되기 전 나의 온갖 외로움과 방황을 모아놓은 것과도 같았고 언제나 취해 있거나 흐리거나 비 오는 날 같았던 60년대의 축축한 습기가 배어있는 듯 했다. 나는 역전 광장의 푸르스름한 가로등 밑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행자처럼 잠시 서 있었다.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뭐 하러? 누굴 만난다고? 그래 일요일 밤까지 귀대해야 한다면 오늘이 금요일 아침이니까 서울에서 이틀 동안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 버스 정류장이나 담배가게나 하여튼 무언가 찾으려는 사람들처럼 광장을 맴돌았다. 먼저 어디로 가서 두고 왔던 나를 만날 것인가? 내 흔적이, 내 그림자가 어디에 남아있는가? 희미하게 불 켜진 전화박스가 보였고 나는 전화를 걸었다. 한참 동안이나 벨이 울렸지만 이른 새벽이라 그랬는지 받을 기색이 아니다.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직 잠에 잔뜩 취한 듯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하다. 내가 잠 깨웠니? 누구슈? 내가 누구겠냐?
군발이 나간 네 형님이지. 아, 오랜만이다. 부대에 있나? 나는 월요일에 베트남으로 출동이라고 일요일까지 시간 있다고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 등의 얘기를 했고 그가 줄줄이 대답을 해왔다. 그렇게 됐니? 전선에 나가면 많이 죽이지 마라. 그래, 저녁에는 연합군한테 술 사야지. 나는 나중에 후회가 되었지만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묻고 만다. 너 혹시 방울이 전화번호 아니? 가만 있어봐. 그게 누구지? 아, 옛날 네 짝 말이냐? 그게 언제적 얘긴데 임마. 모두 흘러가 버렸지. 낸들 아나. 누가 깨어찼지. 청춘이 다 그런 거다. 한강을 건너 고개를 넘자마자 아직도 내게는 낯선 시장 동네가 언덕 아래쪽에 보였다. 텅 빈 좌판과 굳게 닫힌 덧문이 연이은 시장 골목에는 청소원이 쓰레기 리어카를 끌어다 놓고 비질을 하고 있었고 주택가에서 나온 개들이 비실대며 돌아다녔다. 아직 꺼지지 않은 외등은 빛이 바랬다. 가게의 덧문은 베니어판 위에 양철판을 씌운 것이 있었는데 내가 검은 페인트로 쓴 번호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다. 3이라고 쓴 덧문 앞에서 나는 작은 쪽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잠에서 막 깬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예요. 준이요. 쪽문이 열린다. 내가 들어서기도 전에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내 소매를 붙잡았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나는 어둠에 익숙치 않아서 눈을 가늘게 뜨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덧문 틈새로 햇빛이 새어들어왔다. 판매대는 텅 비었고 그 위에 상자들이 쌓여 있다. 전쟁터엔 안 가게 된 거야? 장사 안 해요? 어머니와 나의 서로 다른 질문이 부딪힌다. 내가 먼저 대답하기로 한다. 교육 끝나서 대기 중이에요. 월요일에 떠난대요. 어머니도 내 질문에 뒤늦게 답한다. 점포를 정리하기로 했다. 내놓았더니 며칠 전에 나갔어. 가게 안쪽의 방에서 중학생인 아우가 콩자반 같은 머리를 내밀었다. 형 왔느냐고 졸린 목소리로 아우가 인사했고 나도 잘 있었느냐고 대꾸한다. 나는 어머니가 아우를 먼저 학교에 보낸 다음 나와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엌한 구석에 출구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있기로 했다. 피곤할 테니 좀 쉬어라. 마침 어제 치워놓기는 했는데. 사닥다리나 다름없는 가파른 계단 위에 서너 칸쯤 발 딛고 올라서자마자 널빤자 문에 머리가 닿아버린다. 나는 널빤자의 손잡이를 쥐고 위로 쳐들었다. 나는 이 천장 위 다락방 공간을 잠수함이라고 불렀다. 물론 내 방의 별명은 동생에게만 가르쳐 주었다. 나는 다 올라서지 않고 잠깐 멈춰서서 머리만 내밀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내가 떠나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건 파충류의 허물과도 같은 것이고 나는 그 허물을 다시 뒤집어 쓰고 싶어서 돌아온 건 아닌가. 시장 안의 점포는 아버지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어머니가 이리저리 까먹다가 남은 마지막 미천이었다. 살림집을 팔고 누나들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점포를 사고 남은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다. 누나들이 집을 떠난 뒤 우리 세 사람은 점포 안에서 살아왔다. 어린 아우와 어머니가 가게에 붙은 방에서 잤고 나는 그 천장 위에 잠수함을 썼다. 이를테면 거꾸로 기어들어가는 셈이라 다락방의 지붕 바깥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이라고 생각했다. 그 어두운 가게의 천장 위에 내 잠수함은 뚜껑을 닫고 선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뚜껑을 젖히고 머리를 내밀자 나는 다시 심해에 잠기는 것 같았다. 내 다락방의 벽에는 떠나오던 날의 낙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이지색 벽지 위에서
글자들이 꼬물꼬물 중얼거리고 있었다. 미친 새는 밤새껏 울부짖는다. 또는 이런 낙서도 보인다. 나는 가우데아무스 이기투르에 맞추어 젊음을 지내고 있네. 바다 그리고 마그네슘. 나는 저 첫 번째 글귀의 연원을 기억하고 있다. 어느 겨울밤에 공중변소를 집으로 삼던 미친 여자가 얼어 죽었다. 아마도 내가 독국물을 먹고 세상을 하직하려던 무렵의 일이었을 게다. 사람들로 붐비고 밤늦게까지 시끄럽던 시장 골목 안이 잠잠해지는 것은 대강 1시 무렵부터였다. 그러니까 새벽 2, 3시 정도가 되면 동네는 갑자기 정적에 잠기고 좌판 위에서 나부끼는 비닐봉지가 멀리서 펄럭대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린다. 점포에 사는 시장 사람들은 공중변소를 이용했다. 언젠가 새벽 변소에 갔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입구의 벽 쪽에 뭉쳐져 있던 헝겊 무더기 같은 것이 움찔하더니 그 속에서 사람의 손이 나와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도 놀라서 힘껏 다리를 휘둘러 뿌리치면서 물러났는데 그 미친 여자가 아저씨 밥 줘 라고 말했다. 시장 청소부가 그녀에게 잠자리를 지정해 준 모양이라며 점포 사람들은 별로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그 겨울에 가끔씩 비명소리에 잠이 깼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잠을 설쳤을 것이다. 비명소리는 한겨울 추운 밤에 그녀가 추위를 참을 수 없어서 본능적으로 울부짖던 소리였다. 나는 못 보았지만 어느 새벽에 공중 화장실을 다녀온 아우가 말했다. 청소부가 그녀를 가마니로 덮어서 리어카에 실어내 갔다고 한다. 가마니 밑으로 빨간 맨발이 나와 있더라고. 두 번째 글귀는 내 친구 그림쟁이 장모가 죽기 전에 마산 요양원에서 보내온 엽서에 쓰여있던 것이다. 수채화 물감으로 바다와 산을 그렸는데 아래쪽 귀퉁이에 찍어놓은 붉은 점들은 아마도 여름꽃들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가포 해변에서 라는 끝 문장도 보였다. 그는 전에 나보다 먼저 여기 시장 동네에 살았다. 그가 죽은 다음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되었고 언젠가 나는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구역에서 멀지 않은 다른 골목에 그의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안에 보이지 않는 젖빛 유리문을 두드리니 우리 어머니 또래의 배운 사람 같은 얼굴의 여자가 나왔다. 나는 그냥 무의 예전 친구라고 말했다. 무의 어머니는 그가 몇 해 전에 죽었다고 그랬고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내가 그의 마지막 엽서를 받았는데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의 손짓이 생생하게 남은 엽서를 꺼내 보였다. 무의 어머니는 엽서를 받쳐들고 찬찬히 들여다보고는 내게 내밀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한 손으로 털 스웨터의 가슴 위를 누르고 말했다. 이건 친구가 그대로 간직하는 게 좋겠다고. 그녀는 나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고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 해주었다. 젊거나 나이 먹거나 세월은 똑같이 소중한 거랍니다. 젊은 날을 잘 보내세요. 평범하고 지당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세 번째 낙서는 나와 함께 퇴학을 맞았던 이노의 엉터리 시의 한 구절이다. 바다와 마그네슘이라니 그건 아마 부산 태종대 바위 절벽에 서서 성난 파도를 향하여 수음을 하던 그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서 더욱 쑥스럽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어딘가 멋있지 않은가? 포도주를 바다에 쏟느니 어쩌구 하는 것보다는 노골적이지만 덜 쑥스럽다. 그러나 어쨌든 표절의 냄새가 난다. 난 이걸 왜 적어두었을까? 아마도 그 무렵 우리들의 열정에서 그렇게 장식하고 꾸민 낌새를 눈치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앉은뱅이 책상 앞에 앉았다. 내가 읽던 남은 책들은 종이함에 넣어 창문이 있는 벽 쪽에
일렬로 쌓아두었다. 대부분은 그 전에 누나들이 시집갈 적에 분양해버렸다. 아우가 잠수함 뚜껑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잠깐 책가방 좀 쌀게. 나는 얼른 책상 앞에서 비켜나 상자에 등을 기대어 앉았고 아우는 허리를 굽히고 수업 시간표에 맞는 교과서들을 추려 넣었다. 아우가 물었다. 형 월남 가는 거야? 그래, 월요일에.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가 봐.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어머니 밤새 오랫동안 기도하셔.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신다고. 아우는 몇 해 전에 나에게 울며 외친 적이 있었다. 나는 형한테 치였다고. 엄마는 언제나 형 걱정뿐이야. 나도 형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나는 진심으로 아우에게 말했다. 누구보다도 네게 미안하다. 나 없을 때 네가 어머니 잘 보살펴 드려라. 중학생인 아우는 가방을 챙겨 들고는 어른처럼 혀를 차면서 말했다. 형은 참 진작 그러시지. 야, 우리 한번 안아보자. 내가 두 팔을 벌렸더니 아우는 성큼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아우가 울먹였다. 형, 정말 무사히 돌아와야 해. 나는 이 방에서 음독을 했고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 호흡기까지 달고 안간힘을 쓰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내가 다른 날보다 이상한 점을 먼저 발견한 것은 아우였다. 그가 책가방을 싸러 올라왔다가 거품을 물고 널브러진 나를 보았던 것이다. 엄마, 형이 이상해요. 그랬지만 독하게 침착한 우리의 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우를 학교에 등교시킨 다음에야 나를 살피고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앰뷸런스를 불렀다. 옆집 아저씨와 함께 나를 일으키는데 등이 이미 바닥에 붙어버려서 너무도 무거웠다고 한다. 장정이 떠매고 시장통을 벗어나는 큰 길까지 가는데 내 두 다리에 벌써 경직이 시작되어 뻣뻣하게 선 채로 질질 끌려갔다. 아침 먹어야지. 뚜껑을 들추면서 어머니가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나는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게방으로 내려왔다. 방 안에는 옷장과 아우가 어려서 쓰던 작은 나무 책상뿐이다. 책상 위에 통통한 자명종 시계 하나가 달랑 놓였다. 세 식구가 함께 모여 앉으면 누군가의 국그릇을 내려놓아야 하는 소반에 어머니와 내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새삼스럽게 비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점포를 팔았다면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를 가야지. 한복집을 해볼까 생각 중이다.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기억나지? 해방 직후에도 그리고 전쟁 뒤에도 이모하고 양장점을 했잖아. 양장하고 한복은 다르지 않은가요? 좀 더 꼼꼼해야겠지. 하고 나서 그녀는 웃었다. 모두 써먹지 못했지만 내가 가진 재주가 많단다. 너 돌아올 때까진 다시 살림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나는 그녀의 울타리를 벗어났고 도움은커녕 오랫동안 홀어머니의 버거운 짐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남들은 수월하게 넘기는데 너는 군대 생활마저 평탄하지가 않구나. 멀리 가면 내가 찾아가 볼 수도 없게 되지 않니? 사실 그녀는 내가 특교대에 입교해서 한참 훈련을 받을 즈음에 느닷없이 면회를 온 적이 있었다. 그 후로는 집에다 편지를 곧이곧대로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어머니와 이 얘기를 나누다가 끝내는 언제나 그랬듯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잠깐 기도를 드리는 사이에 나는 얼른 일어나 잠수함으로 올라와 버렸다.
골목 건너편 솜틀집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팔을 이마에 얹고 곧 잠이 들었다. 잠이 깼는데 아직 다락의 창문이 훤한 걸 보니 5시 얼음이나 된 것 같았다. 나는 이삿짐 싸듯 꾸려놓은 트렁크에서 접힌 자리가 선명해진 사복바지며 셔츠와 상의를 꺼내 입었다. 온몸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났다. 나다니다 보면 좀약 냄새가 사라지겠지. 아래로 내려가니 판자문 2칸을 떼어놓고 어머니가 텅 빈 가게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있었다. 왜 어디 가니?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외식하자고 누나하고 매형 오라고 했는데 내일 하자고 그러세요. 너 내일이면 벌써 토요일이다. 일요일엔 떠나야 하지 않니? 그렇군요. 아마 내일도 바쁠 것 같은데. 나는 집을 나서자마자 후회한다. 오랜 뒤에야 나는 그 무렵에 소설 속에서나 나옴직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았고 그런 일 모두가 건성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엄청나게 힘든 상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닐까. 그때 내 속에 무슨 공간 따위가 있었고 거기 어머니가 차지한 곳을 밀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전장에서 돌아올 무렵에는 이미 모든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 전쟁을 겪고 나서 나는 갑자기 젊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광화문 뒷골목에 있는 무슨 산 이름을 붙인 찻집에 들어섰다. 한 바퀴 돌아서 구석자리에 앉은 민우 일행을 찾아낸다. 세 녀석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그림쟁이 정수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쌓아놓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면도를 못했는지 수염이 덥수룩했다. 정수는 얼마 전까지 떠돌다가 간신히 하숙을 정하고 일거리를 잡았다고 한다. 출판사의 아동물 전집에 사파를 그리는 일감이라고 했다. 민우는 대학원생이고 상진이는 극단위를 집어치우고 군대에 나갈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정수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었고 상진은 같은 학교였지만 1년 선배고 민우는 학교도 다르고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였다. 그래도 이맘쯤 때는 다른 애들과 달리 우리는 형이니 아우니 하지 않고 친구로 트고 지냈다.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는 개들처럼 서로의 냄새를 맡고 한 번씩 가볍게 물기도 하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와 함께 퇴학을 맞았던 인호 소식을 물었더니 공군에 나가서 산꼭대기 레이더 기지에 틀어박혀 있다고 한다. 다른 누구는 또 그 녀석은 거의 모두들 그맘때에 군대에 끌려가 있었다. 그들 모두 돌아올 때쯤에는 풀빵처럼 판박이로 변해서 그럴듯하게 점잖은 표정을 짓고 바쁘다고 엄살을 떨고 실속이는 생활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처럼 청진동 골목 안에 모여있는 소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드럼통 안에 연탄 화덕을 넣고 석쇠를 얹어 돼지갈비를 구워주는 집이었다. 소주를 털어놓고는 민우가 말했다. 너 개구리복 차림으로 살벌하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겉으론 우리하고 똑같아서 다행이다. 그건 나도 동감이야. 남쪽 나라 십자성이라는 노래도 있잖아. 일제 때 동남아에 끌려갔던 거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상진이가 민우를 거들고 나오자 정수는 내게 술을 한 잔 따르며 말했다. 이놈들 괜히 너 건드리고 싶은가 보다. 야, 전쟁에 끌려가는 녀석에게 명분 타령할 거야. 나는 잠자코 소주만 홀짝거리고 앉아 있었다. 상진이가 다시 말했다. 야, 베트콩이 솔직히 우리식으론 독립투사 아닌가? 역사적 맥락은 그렇지. 우리는 붉은 물이 무찔러 자유 지킨다고 하던데. 나는 상진이와 민우의 말에 그저 한마디로 대꾸해버렸다.
어쨌든 내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기 빌어주라. 민우가 말로와 오엘의 스페인 내전 참전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상진이가 노골적으로 나왔다. 스페인에서라면 물론 반파쇼 전선에 가담해야 할 테고 가만히 있어봐. 태평양 전쟁 때의 학병이라면 탈출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연합군에 가담하는 게 원칙일 테지?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징병과 징용에 나가라고 적극 권유하던 식민지 지식인들 얘기도 나왔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정말로 일제의 대동아적 세계관을 적극적 신념으로 가졌을 거라고도 말했다. 나는 우리들의 평소 간접화법에 비추어 너무 겉으로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했고 그게 불편했다. 글쎄, 내가 장본인이니까 한마디 하자. 어느 상황에서나 개인이 감당할 만한 한계가 있는 법이다. 민우가 알아듣고 중립적으로 나왔다. 상황은 같지만 우린 분단되어 있잖아. 전선을 선택할 때에 스페인식으로는 어렵겠지. 그러면서 그가 덧붙였다. 소극적이긴 하지만 베트남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정수가 잔을 들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떡하니 지금 와서 네 말처럼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 그건 찬성이라며 셋은 내 면전에 술잔을 들어보였고 모두들 함께 잔을 비웠다. 상진이가 공군에 갔다가 휴가 나왔던 인호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에 인호를 만났더니 많이 가라앉았던데 발목에다가 큰 바위돌을 매달아 놓은 놈 같더라. 그 녀석 길이 끝나버렸지. 길도 끝나고 저한테 알맞은 늪을 만난 거다. 다음에 만나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저씨가 되어 있을 거야. 민우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준이 너하고 인호하고 고등학교 잘리고 둘이 제일 먼저 튀었잖아. 나중에 나까지 끼어서 셋이 되었다고. 정수가 자기 죄를 아뢰었고 상진이가 덧붙였다. 정수하고 준이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 말 괜찮군. 정수의 말에 민우가 빙글거리며 말했다. 얘네들은 예술가 기질이거든. 술이 취해갈수록 우리는 말수가 적어졌다. 11시가 가까워지자 통금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했고 마지막으로 소주 한 병을 더 시켜 서둘러 마셨다. 우리는 광화문 지하도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각자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서 손을 흔들었다. 나는 정수에게 물었다. 너 선희 전화번호 알지? 그 애하고 헤어진 지 한참 됐다. 왜? 왜 그러는데? 응, 혹시 방울이 연락되나 해서 말이야. 나도 몰라. 하여튼 예전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있다. 정수는 서류봉투 귀퉁이를 찢어서 끄적여 내밀며 말했다. 임마,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봉투를 3개씩이나 옆구리에 끼고 지하도의 계단을 내려가는 정수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토요일 오전에 시장 부근의 영화관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이름을 대자마자 눈치 빠른 선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알아차렸다. 미아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아. 선희는 내가 시치미를 떼서 그랬는지 자기도 정수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하여튼 선희는 인호나 정수만큼 오랜 친구였다. 전화번호를 찾는지 한참 동안 잠잠하던 그녀가 다시 수화기를 집어드는 기척이 들리더니 방울이의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여기가 어디래? 거기 참 모르겠구나. 미아가 가정교사 입주한 집이래. 나도 본지 오래됐어. 나는 안 보고 갈 거야? 미안하다. 내일은 떠나야 하거든. 그래? 가거든 엽서라도 보내줘. 나는 선희가 가르쳐준 번호로 2번 전화를 걸었다. 처음 걸었을 때에는 나이 지긋한 목소리의 여자가 나와서 그녀가 집에 없다며 저녁 때 다시 걸어보라고 했다. 저녁에 매형과 큰누나가 왔고
우리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했다. 나는 식사 도중에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전화를 받더니 그녀를 바꾸어 주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미아는 그냥 싱겁게 중얼거렸다. 웬일이야? 잠깐 서울에 온 김에 나올 수 있니? 언제 또 오는데? 나 베트남 간다. 내일 부대로 돌아가야 해. 미아는 주위에서 지어준 별명이 그랬듯이 맑고 또랑또랑한 소리가 아니고 감이라도 걸렸는지 나직하게 잠긴 목소리였다. 그녀가 일요일 오후에는 집에 들를 거라면서 동네 부근의 공원으로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끝으로 내게 당부했다. 나 요즘 안 좋아. 기가 많이 죽었거든. 그전처럼 잘난 척하면 안 돼. 일요일 아침에 어머니는 교회도 빠지고 내게 줄 물건들을 챙겼다. 볶은 고추장, 깻잎과 마늘 장아찌, 말린 오징어포 같은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내가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왜 그러니? 월남 가는 장병들 모두 이런 걸 가져간다고 하더라. 미군들 깡통 음식은 곧 진리인데. 아, 글쎄 안 갖고 가요. 어머니는 섭섭한지 몇 번이나 보퉁이를 들었다 놓았다 했고 집을 나설 때 종이에 뭔가를 싸서 쥐어주었다. 그럼 이건 노잣돈이거니 해라. 그리고 성경책도 있어. 널 지켜줄 거다. 나는 더 이상 뿌리치지 못하고 들고 섰다가 얼른 백에다 넣어버렸다. 어머니와 아우가 시장 어귀에까지 나를 따라왔다. 나는 얼른 그들과 헤어지려고 둘을 한꺼번에 끌어 안았다. 멀리 가서 돌아보니 둘은 그대로 서 있었고 나는 다시 걸음을 빨리 해서 행인들 속으로 몸을 숨겼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버스를 탔을 때에는 눈송이가 커지면서 한방눈이 되었다. 차들은 내거리가 나올 때마다 밀려서 서로 엉키고 신호는 있으나 많아였다. 나는 연신 손목시계를 살피다가 차라리 걷기로 하고 차에서 내렸다. 차도와 인도가 벌써 분간할 수 없이 눈에 덮였고 내가 쓰고 있던 군모의 책 위에도 눈이 쌓였다. 세 블록을 더 지나가야 공원으로 가는 오두막길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고 가로수를 부둥켜 안았다가 마주오는 행인들과 부딪히기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은 더욱 미끄러웠다. 내가 공원 입구에 이르렀을 때 시간은 이미 30분이나 지난 뒤였다. 사철나무는 흰 눈을 솜사탕처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은행나무며 플라타너스 가지에는 눈꽃이 하얗게 피어나 있다. 벤치도 하얀 눈에 덮여서 연필로 그린 것 같은 선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잠깐 멈춰서서 저쪽 먼 광장과 어린이 놀이터까지 내다보았다. 외투 차림의 사람들이 몇몇 보였지만 그녀는 없었다. 곧장 어린이 놀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눈발이 끊임없이 날리는데 미끄럼뜨리며 사다리, 그네와 시소가 아이들 없는 공간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나는 입속으로 뭔가 투덜거렸을 것이다. 그녀가 일찍부터 와서 나를 기다리다가 지금의 나처럼 이 자리에 무의미함을 깨닫고 천천히 공원을 돌아서 빠져나가는 게 보일 것만 같았다. 나는 미아의 흔적을 뒤쫓기라도 하듯 공원 간역을 돌아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나는 미아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하고 분명한 느낌이었는데 실 같은 것이 툭 하고 끊어져 가는 듯했다. 군용열차를 탈 때까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잘 가던 선술집에서 벽을 보고 앉아 술을 마셨을 것이다. 플랫폼에는 떠나고 배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방금 도착했는지 사람들이 계단을 메우고 꾸역꾸역 몰려 올라오는 중이었다. 나는 계단 앞에서 인파를 헤치고 내려가지 않고 잠시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내 어깨를 건드리기도 하고 한 손에 들고 있던 백에 걸려서 주춤거리기도 하면서 양옆으로 지나쳐갔다. 그때 나는 바로 몇 발짝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얼굴을 보았다. 영길이가? 다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코트 안으로 넥타이가 보이고 그 옆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자가 보인다. 그들은 곧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지나갔고 나는 돌아서서 몇 걸음 걷다가 멈춘다. 그는 영길이보다는 키가 좀 커 보였다. 잘못 본 것 같다. 우리는 그 해에 함께 피투성이가 되었다. 수도가에서 피가 흠뻑 묻은 옷을 빨면서 쿨쩍이며 울었다. 그는 아주 이따금씩 집에 찾아와 내가 없을 적에는 어머니와 몇 시간이고 한담을 나누다가 돌아간 적도 있고 내가 잘 가던 모차르트의 구석자리에서 나를 기다린 날도 있었다. 영길이는 나는 물론이고 정수나 인호 같은 애들과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었다. 착한 학생 박영길. 고정시킨 카메라로 느리게 찍은 화면처럼 매 순간 재빠르게 덧없이 지나가고 하늘에는 구름이 거리에는 빛과 어둠이 미묘하게 교차한다. 오가던 사람들은 화면 속에 등장했다가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그 순간에 회한덩어리였던 나의 청춘과 작별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때를 사랑했는가를 깨달았다. 제 2장 영길. 아카시아와 느티나무 그늘이 싱그러운 교사 뒤편의 동산에 올라가서 준길이와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그 애가 먼저 준이 얘기를 꺼냈다. 용길아, 저 녀석 별나지 않니? 내가 두리번거렸더니 준길이가 나지익하게 말했다. 유준이 돌아보지 말고. 가끔 야외 수업을 하는 곳이어서 나무들이 둘러선 공터에 벤치가 줄지어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간역 자리에 준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글쎄, 제 속을 누가 알겠니? 교실에선 언제나 같은 역할인데 시시한 농담이나 해서 애들 웃기기나 하고 어제는 내 책상 앞에 와서 내가 읽고 있던 책 겉장을 들춰보더니 앞뒤 뚝 잘라먹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말 잘 들으라는 책만 보냐고. 그래서 그게 무슨 책이었는데 그냥 뭐 성경책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준길이는 준이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내가 준이를 알게 된 건 중학교 때부터였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한반이 되면서 조금 더 가깝게 되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이듬해 4월에 시청 앞 광장에서 준길이가 총 맞아 죽은 뒤에 준이하고 친해질 수가 있었다. 나는 준길이와 하굣길도 같았고 특별 활동도 문예반에 함께 들어있어서 책도 서로 빌려보는 짝패였다. 준이는 학급에서 언제나 아이들을 웃겼기 때문에 모처럼 그가 조용하게 한두어 시간이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이들은 자꾸만 그를 쳐다보며 뭔가 우스갯소리라든가 선생님을 골탕 먹일 장난을 쳐주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는 중학교 때는 수구 선수를 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무슨 특별활동반에 들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준이 주변에는 껄렁대는 애들이나 불량배 비슷하게 노는 애들이 얼씬대고 있었다. 운동부 아이들 치고 행동거지가 얌전한 애들은 별로 없기 마련이었다. 역시 이노라는 한 학년 상급생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고 그들은 뭔가 얘기를 하다가 낄낄대며 웃어댔다. 이노 별명이 돼지였는데 언젠가 이웃 여학교의 문화제 때 다른 학교 아이들과 패싸움을 벌였던 녀석이었다.
무슨 서클 따위는 들지 않았지만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독불장군이었다. 상의만 교복이고 바지는 옆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검게 물들인 미군 쫄쫄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학생모 챙을 휘어지게 구부려서 썼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앉아있는 곳을 스쳐 지나가던 준이가 힐끗 보고는 말을 걸었다. 야, 영길이, 준길이, 길자 돌림 아해들아. 부모님들은 안녕하시지? 어머니 걱정 안 끼치게 잘들 해라. 저 자식 우릴 하급생 취급하는데? 내가 준길이에게 준이 욕을 늘어놓고 나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알고 보니 그는 인호와 같이 등산반에 들어가 있었고 틈만 나면 산으로 내빼는 눈치였다. 뒷동산 주변에 건물이 2채가 있었는데 그곳에 칸막이를 나누어 여러 특활반실로 쓰고 있었다. 한 번은 상급생인 문예 반장이 누가 흡연을 했느냐고 우리를 닥달했다. 담배꽁초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날이 종종 있었던 것이다. 우리만 까닭 모르게 혼찌검을 당하고 대청소를 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지저분해졌다. 나중에 등산반 애들이 문예반실에 와서 주로 담배를 피우다 간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주범이 준이와 인호 선배였다. 첫째 이유는 등산반실이 앞동 첫 번째 칸에 있어서 교사 쪽에서 훤히 보이는 위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문예반실 바로 옆에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장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서면 학교의 담너머로 상반신을 내밀 수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바로 그 위치쯤에 구멍가게가 붙어 있었다. 나는 우연히 인호 선배가 거기 올라서서 가게 아저씨들을 불러대는 꼬락서니를 목격했던 터였다. 5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 8말 담배 2개 비와 딱성냥 2개를 준다던가. 그 무렵까지 나에게 준이에 대한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여전히 교실에서 아이들을 웃기고 점심시간이 되면 제 책상 부근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장광서를 늘어놓던 것도 전과 다름이 없었다. 하루는 월요일 조회 시간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뭔가 상장으로 보이는 종이를 펼쳐들었고 황새라고 부르던 문예반 담당 선생님이 유준의 이름을 불렀다. 유준, 앞으로 나오세요. 몇 번 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학생들은 웅성거리고 준이가 조회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확실해졌다. 황새 선생은 유준 학생이 외부의 문예작품 공모에서 상을 받아왔다는 것을 짧게 말했고, 교장 선생은 말없이 종이떼기를 들고 멀뚱히 섰다가 내려가 버렸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가 책을 읽거나 하다못해 정서가 풍부한 표정을 짓는 꼴을 본 적도 없었고, 시나 산문을 끄적이기는커녕 문예반도 아닌 등산반에 들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의 당혹감과 모욕까지 느꼈다. 그는 이 학기에 중간고사 시험 때 장기 결석을 했고, 봄에 진급을 한 뒤로는 우리 학년 교실이 연달아 있는 복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실 준길이와 나는 준이가 우리 몰래 뭔가 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터였다. 내가 유준이 몇 반이냐고 그와 잘 어울리던 녀석에게 물었더니 그 애는 낄낄 웃어대며 말했다. 몰랐니? 그 녀석 낙제했어. 그러고 보니 준이 녀석은 우리가 진급해서 떠난 하급반 교사 부근에서 여전히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날 넷째 시간 무렵부터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큰 길을 피하여 우리 학교 담을 넘어서 교문을 지나 샛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상급생들이 교실마다 찾아다니며 우리도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외쳤다. 수업 중이던 선생들이 그들에게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그냥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을 떠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오후 수업 1시간을 남겨두고 일찍 귀가를 시키기로 결정했다. 종길이와 내가 여느 때처럼 걸어서 광화문에 이른 것은 오후 3시쯤이었다. 길 가운데에서 차가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 없이 온 거리를 메우고 돌아다녔다. 부민관 건너편에 신문사 건물이 불타고 있었다. 지프와 시발 택시들 또는 유리창이 깨진 버스에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가득 타고 지나갔다. 종길이와 나는 시청 쪽으로 몰려가는 인파에 끼어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우리 모자를 확 벗겨갔다. 돌아보니 준이 녀석이 빙글대며 서 있었다. 착한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왜 여기서 놀고 있냐? 나는 그에게서 모자를 뺏으며 말했다. 그러는 너는 집도 멀잖아. 이제부터 나는 똑똑히 봐두려고 그런다. 우리는 시위대에 섞여서 국회 자리였던 부민관과 덕수궁 돌담 근처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 파출소가 있었다. 국회에서 말썽이 있을 적마다 무술 경관들이 쏟아져 나오던 곳이라 학생들이 돌팔매를 던져서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 아마도 광장 건너편 어딘가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몇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군중은 일시에 상반신을 낮게 숙이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덩달아 뛰다 보니 나 혼자였다. 뒤를 돌아다 보았다. 텅 빈 길 위에 주저앉은 준이가 보였고 그 곁에 넘어져 있는 준길이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처음에 준이가 총에 맞은 줄 알았다. 그의 어깨에서 가슴팍까지 피가 벌겋게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달려가자 준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다. 얘가 총에 맞았어. 준이는 준길이의 머리를 한 팔로 받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끌어올리는데 무엇인가 울컥하더니 내 가슴에서 다리 쪽으로 척척하게 흘러내렸다. 준이는 모자로 준길이의 관통된 머리를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축 늘어진 준길이를 끌고 얼마쯤 더 뛰어갔다. 흰 천에 적십자를 그린 의대생들의 지프가 달려왔고 우리는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서울역 맞은편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준길이가 이미 사망했다는 걸 확인했다. 그의 시신 위에는 흰 시트가 덮어 씌워져 있었다. 준이와 나는 병원 화장실로 가서 피 묻은 교복을 벗어서 빨았다. 우리는 서로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옷에서 한없이 빠져나오는 핏물을 짜내면서 울었다. 둘이서 축축하게 젖은 옷을 입고 언덕을 내려올 때 준이가 중얼거렸다. 나 어려서 시체 많이 봤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의 손을 잡고 산과 들로 낯선 마을로 피난을 다니면서 전쟁을 겪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건 처음 봤다. 애들한테 총질이나 하고 나쁜 놈들. 우리는 몇 달 뒤에 학교에 보조를 받아 준길이가 노트에 곱게 적어 남긴 시편들을 편집해서 시집을 내주었다. 준이가 순서를 정하고 제목이 없는 것은 그와 함께 새로 붙이기도 했다. 표지와 사파는 준이가 들여온 정수가 맡기로 했다. 정수는 처음 만날 때부터 아예 나를 어린애 취급했고 그건 준이가 나를 대하던 것보다 더 심했다. 정수는 항상 손같기도 하고 나뭇가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둥근 물체 아래 뻗어 올라간 형상을 그려왔는데 내가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힐끗 보고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죽어가는 자가 달을 잡으려고 뻗쳐 올린 손 같은데. 죽은 시인의 혼과 닿을 듯 말 듯한 이미지의 세계라고 준이가 대신 자기 느낌을 이야기했다. 준이가 학교를 자퇴하고 사라진 한참 뒤에야 나는 정수나 인호, 상진이라든가 몇몇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한 동아리를 이루어 왔던 것을 눈치챘다. 학교에서는 절대로 아무런 표도 내지 않고 교실 속에 숨어 지내던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1년쯤 지난 어느 날 나는 뜻밖의 준이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졸업반이었던 그해 여름방학에 나는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 있었는데 준이와 정수, 인호까지 형편없는 몰골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의 시골집에서 사나흘 쉬고는 나까지 저희 여행길에 꿰어내려다 주저하는 나만 남겨놓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과 함께하던 어느 날 저녁에 마을에서 떨어진 강변가에 나가 멱을 감다가 나는 준이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했다. 너희들 두렵지도 않니? 너나 인호 형은 퇴학당했고 정수까지 휴학했는데 이건 아주 니들 맘대로잖아. 내가 조심스럽게 힐날조로 말을 꺼내자 준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할 뿐이지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은 무슨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그게 나쁘냐? 나는 말이야 세월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확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거다. 학업을 때려치우면 나중에 해먹고 살 일이 뭐가 있겠어. 어쨌든 먹고 살 일이 목표겠구나. 헌데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왜들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을 무서워하는 거야. 나는 궤도에서 이탈한 소행성이야. 흘러가면서 내 길을 만들 거야. 그리고 준이는 나에게 다시 말했다. 내가 영길이 너나 준길이를 왜 처음부터 어린애 취급했는지 알아? 아주 좋은 것들은 숨기거나 슬쩍 거리를 둬야 하는 거야. 너희는 언제나 시의 코를 박고 있었다고. 별은 보지 않고 별이라고 글씨만 쓰고. 제3장 준. 나는 나를 잘 모른다. 아니 사실은 혼자 있을 적에 나와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의 내가 전혀 다르다고 느낀다. 인호나 정수는 그런 나를 전쟁 때 피난 시절의 경상도 아이들이 그랬듯이 담아내기라고 했다. 서울내기는 담아내기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양파처럼 빤질거리는데 속은 아무리 까봐도 모르겠다는 소리다. 상진이가 독서한 깜냥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누군가 내면에 지닌 것과 외면에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것은 그가 세계를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나의 내면에 지닌 것과 외면의 것이 조화되게 해 주소서 하는 문장은 판신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 옛날 플라톤이 열었던 아카데미아 학원의 문전에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사실 나는 세상을 올바르거나 그릇되게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나를 방어하고자 했을 뿐이다. 자유로운 떠돌이 판신이라 한들 저 혼자 있을 적에 가령 정신없이 갈대피리를 불고 나서 무슨 생각에 잠겼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내 부모는 누구였을까? 지금은 그들과 함께했던 일상들이 모래 속의 금빛, 은빛 쌀아기 조각들처럼 기억 속에 흩어져서 반짝이고 있다. 모습은 어느 장면 하나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다. 회색 시멘트 담과 언제나 언덕처럼 곳곳에 쌓여있던 석탄 더미들, 기관차의 화물차량 뒤를 쥐새끼처럼 쫓아가며 땔감 코크스를 줍던 아이들, 국방색 작업복에 똑같이 하얀 칼라를 내놓은 차림의 방직공장 처녀들, 검은 무명 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채 뛰어다니며 쌍소리를 하던 영단주택 노동자들의 아이들, 공장 폐수가 끊임없이 흘러가던 학교 가는 길, 죽은 쥐, 버려진 재웅, 실직한 노동자들이 몰려 살던 부서진 화물차들, 그 양지 쪽에서 해바라기 하던 아이들, 미군 부대의 철조망이 가로막은 여의도 일대의 쓰레기 더미, 틈틈이 잡초가 보이고 녹슨 깡통 사이로 피어나던 오랑캐 꽃과 민들레 자운형 냉이꽃 같은 작은 풀들, 이런 것들이 영등포에서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이다.
공장이나 철도 노동자들의 아이들과 나는 날마다 음모를 꾸몄고 비록 몰락했지만 자신들은 개화된 교육을 받은 점잖은 시민이었다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날마다 속여 넘겨야 했다. 나는 한편으로는 밑바닥 품삯꾼의 자식들과 같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자산가의 흔적만을 자존심처럼 갖고 살던 월남한 피난민의 도련님이었다. 동네에서나 서울 변두리의 학교에서는 말이다. 부모가 식민 치하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으며 노동이나 농사일을 하지 않았고 일제가 진출해서 번영시킨 만주국의 수도에서 영화관, 백화점, 카페, 그릴 따위의 근대적 문화시설을 기꺼이 드나들며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와서 그들이 일본의 번영을 바랐는지 아니면 은근히 독립을 바랐는지는 잘 모르지만 해방 이후에 서울로 와서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예전처럼 괜찮았던 세월을 다시는 누리지 못했다. 곧 뒤이은 전쟁으로 미천을 만들 여유를 갖지 못했고 몇 해 뒤에 병사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나는 일찌감치 서로 다른 두 세상을 훔쳐보면서 자랐다. 부모들이 지니고 있던 중산층이니 개화된 지식인이니 하던 의식은 내게는 모두 참을 수 없는 것들 뿐이었다. 얌전하고 바른 말씨, 어머니가 불시에 나타나서 학교 수업을 참관하던 일, 유별나게 재단에서 재몽틀로 박아 만든 셔츠, 세일러복 가슴께에 달던 하얀 손수건, 집에서 만든 간식 같은 것들은 우리 집을 영단주택의 노동자 구역 가운데서 동떨어진 섬으로 만들었다. 나는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혼자 놀았다. 부모가 출근하고 누나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나는 식모 누나와 함께 집에 남겨졌는데 혼자서 길 앞에 가로수 가죽나무 아래 주저앉아 땅에 그으면 흰 선이 나오는 활 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혼자서 중얼중얼 그림 설명을 했고 뭔가 다른 장면이 떠오르면 얼른 손바닥으로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려놓곤 했다. 입학식을 하고 나서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낯선 얼굴들 가운데 던져진 기분이었다. 끊임없이 옆자리에 짝을 밀어내는 녀석, 코를 찔찔 흘리는 놈, 깍 하고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대는 계집아이, 책상 사이에 통로를 부산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놈에 정신이 다 나갈 지경이었다. 귀를 막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손가락을 눌렀다 떼었다 해보면 그들이 내는 소음이 먼 공장에서 들리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변했다. 나는 그런 교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학해서 며칠 동안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떼를 썼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들이 언제나 나를 오해한다고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는 남들이 생각하고 있을 듯한 모습을 짐작해서 그대로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아니면 아예 그들이 전혀 내 속뜻을 모르도록 딴전을 피우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곤 했다. 내가 명문중학교에 합격되었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이었다. 그때로부터 아버지는 반년쯤 더 살다가 돌아갔다. 합격생의 수험번호를 길게 붙여놓은 교문 앞에서 내 번호표를 발견한 아버지가 먼저 합격이다! 라고 외쳤다. 그때 나는 뒤를 올려다 보았고 그 파리하고 어두운 얼굴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걸 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지난 몇 년간의 생존에서 퍽 지쳐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는 종로에 있던 몇 안 되는 양식을 하는 그릴에 가서 합격 축하 점심을 먹었다. 짜장면찜을 기대했다가 돈가스라는 희한한 음식을 처음 먹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끝내 밝아지진 않았다. 아버지는 그 무렵에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을 테고 가족의 앞날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나는 담임 선생의 지시로 책가방을 꾸려서 텅 빈 복도로 나왔다. 이상하게 차분한 느낌이었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버스를 타고 한강 인도교를 건너며 차창 밖으로 희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푸르게 휘늘어진 버드나무 숲을 내다보다가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격렬하게 울었다. 역전 부근에서 내려 공중 수도를 찾아가 세수를 말끔히 하고 나서 집으로 갔다. 먼 발치 한길가에 우리 집이 보이는 데서 숨을 고르고 안색을 고치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나의 세상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진작에 아버지는 병원에서 옮겨와 입관되어 안방 장의사 병풍 뒤에 가려져 있었고 동네 아낙네들이 음식 부치를 한다, 상복을 짓는다, 난리법석이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얼굴로 어머니나 누나네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상주 차림으로 동네 아이들과 전을 나눠 먹고는 집 앞 빈터에서 공차기를 했다. 어머니와 누나들은 그날의 내 행동을 오래도록 비난했고 내 철없던 시절의 우스개 이야기로 삼았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는데 그녀들이 내 속마음을 모른다는 게 통쾌할 정도였다. 그리고 합격 발표하던 날 아버지의 기쁜 얼굴 위로 흐르던 눈물이며 그 눈물과 표정에 지친 가장의 기색이 떠오르던 일도 절대로 가족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경쟁은 치열한 것이었다. 어떤 친구는 지금도 그 학교의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던 날이 꿈에 보인다고 했다. 다른 애들은 부지런히 쓰고 있는데 자기만 한 문제도 몰라서 백쥐를 쥐고 땀을 흘리다가 깨어난다는 식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간에 냉정하고 예의가 바른 편이었으며 속을 내보이거나 남에게 약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초급 학년에서 서투른 짓으로 반 아이들의 비웃음을 몇 번 샀던 아이를 기억하는데 그는 고학년이 되기까지 끝내 자존심을 회복하지 못했고 친구도 없이 지내다가 어디론가 전학을 갔다. 나도 월말 학력시험 평가에 관해서는 원한이 깊은 사람이다. 전 학년의 학생들 이름을 점수대로 석차를 매겨서 교실 앞 복도에 붙여놓곤 했는데 어느 달인가 성적이 떨어져서 어머니를 격노시켰다. 나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되돌아가 캄캄한 복도에 서서 성냥불을 그어대며 나보다 앞순위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과 점수와 석차를 베껴와야만 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떠오르던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은 실체가 없는 글씨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중학교도 그랬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도 나는 학급에 정을 붙이지 못했다. 아니, 거의 죽을 맛으로 학교에 다녔다고나 할까.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날마다 학교에 불이 나거나 전쟁으로 폭격에 무너져 내리는 교사 건물을 떠올렸다. 나는 교실 안에 공상가였다. 창밖에 빈 운동장과 아카시아 나무를 바라보든가 책상 밑에 다른 책을 감춰두고 읽거나 노트에 추나를 그리면서 선생이 쓸데없는 소리만 떠든다고 여겼다. 나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심시간마다 재담으로 아이들을 웃기거나 광대짓을 벌이곤 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 교실 안에 삐에로가 결석하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뭔가 빠진 것 같더라는 말에 만족했다. 아침에 등교할 적마다 두발검사의 복장검사를 하질 않나 어떤 교장은 부임하자마자 전교생의 바지 호주머니를 꿰매도록 지시했다. 추우면 참되 호주머니를 손에 찌르고 다니면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나 뭐라나. 우리는 교복이 일제시대에 생겨난 것도 알고 있었고 교모를 쓰고 목까지 올라오는 높은 칼라에 학년 표지와 배지를 꽂고 금속 단추를 달고 이름표를 붙이는 복장이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시대에 군복을 베낀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다 매주 월요일엔 군대처럼 열병식으로 조회를 했다. 당연히 학생회장은 대대장이고 우리는 쫄병인 셈이었다. 머리털은 죄수들같이 언제나 하얗게 속살이 보이도록 박박 깎아야 했다. 어떤 애들은 공연히 모자를 찢고 재봉실로 여러 겹 꿰매기도 하고 바지 가랑이를 나팔 모양으로 늘렸다가 홀테 바지로 줄이기도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특별활동반 편성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안내문에 나온 목록을 살피다가 등산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중학교 때도 일부러 수영 수구만에 든 것은 여름방학 때 훈련 캠프에 참가한다는 안내문을 보고서였다. 덕분에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열흘 동안 지낼 수 있었고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가 있었다. 나는 등산반에 들면 수시로 집과 학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고 지레 짐작을 했던 것이다. 내가 한 학년 위였던 인호를 만난 것은 상급생들이 신입 회원들을 암벽 등반에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학교 부근에 있던 암벽은 아슬아슬한 슬로프 코스가 제법 길었고 짧지만 침리도 있었고 오버행을 넘어가는 마지막 부분이 제법 어려운 코스로 알려져 있었다. 상급생들은 이 마지막 오버행에서 바들바들 떨거나 꼼짝 못하고 비지땀을 흘리는 신입들을 속수무책인 듯이 팔짱 낀 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 즐기는 눈치였다. 그들은 훈련이 끝난 뒤에는 뒷골목의 으쓱한 찐빵집으로 데려가서 막걸리를 먹였다. 우리는 그 집을 빵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학비리 주점이라고 불렀다. 입반한 지 2번째 주말에 인호가 나만 따로 남도록 했다. 저녁 무렵에 찐빵 만두를 파는 그런 집에 죽치고 앉아있는 어른 손님들이 있을 리 없어서 우리 둘뿐이었다. 인호와 나는 연탄가스 냄새가 풍기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앉지 않고 등받이 없는 동그란 오리 의자와 널빤자로 된 식탁이 놓인 바깥쪽에 앉았다. 주인 아줌마는 우리가 가면 항상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주전자와 데친 두부 한 모에 김치 한 보시기를 내주었다. 언제나 똑같은 술과 안주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앞에 놓고 떠들썩하고 유쾌하게 또는 나직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했다. 인호가 이 빠진 사기 그릇에 막걸리를 그득히 따르더니 제 잔에도 술을 채웠다. 한 잔 쭉 하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낯선 사이라 나는 인호에게 깍듯하게 상급생 대우를 했는데 1년이 채 못 가서 나는 그 주위의 상급생 동아리들과 친구가 되었고 말을 트고 지내게 된다. 오늘 널 보자는 놈들이 있어서 말이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의 첫마디는 이렇게 뜬금없고 앞뒤가 분열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 놈들이 있다는 것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니 아직 코빼기도 보지 못한 녀석들을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인가. 뭘요? 야, 서두르지 마라. 내가 다음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 나는 논리적인 게 딱 질색이다. 애매함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건 등반 훈련 기술과 별개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순순히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 일부러 그의 말뜻에 깊이 매달리지 않고 대뜸 말해버렸다. 밤안개라는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별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법인데?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최근에 남몰래 그럴듯한 책을 읽었다는 눈치를 챘다. 단숨에 말해버리면 하수가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발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뭔가 돌려서 얘기하려고 애쓰는 게 분명했다. 너 글 쓰냐? 인호의 물음에 나는 이번에도 비켜나가기로 했다. 학교가 좀 지루해지고 있죠. 등산반 들어온 이유가 그거지? 주말 캠핑에나 자주 끼워주쇼. 이렇게 우리가 겉도는 얘기로만 빙빙 돌고 있을 무렵에 학생 둘이 안으로 들어섰다.
먼저 들어온 치는 흰 얼굴에 수염이 듬성듬성한 상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목구비와 태도며 복장이 반듯한 동재였다. 상진이는 인호 옆에, 동재는 내 옆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는 사업하는 어른들처럼 엇갈려서 악수를 나눴다. 동재가 나를 돌아보며 똑똑 끊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유준, 내가 네 이름 알지? 너 가롯 유다 얘기 썼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상진이가 말했다. 참, 누가 문예반장 아니랄까봐 앉자마자 품평회 하자는 거야? 하더니 인호와는 달리 시원시원하게 나왔다. 우리 다 그거 읽었다. 발랑 까졌더라. 아, 그때서야 나는 인호의 빙빙 돌던 탐색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아챘다. 사물을 상징화하는 힘은 직관에서 나온다고 어느 코수염쟁이 철학자가 그랬다는데 하기야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건 있다. 그 무렵에는 해방 무렵에 쏟아져 나왔던 번역서들이 다시 정리되던 중이었고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해 4월 이후에는 문고판과 전집들이 산더미처럼 출판되고 있었다. 대학도 가기 전에 우리들 중 누구는 일본어를 방학 때 딸딸 외워서 6개월 만에 손쉬운 일본 번역서들을 찾아 읽었고 영길이나 상진이는 영어와 불어를 열심히 파더니 원서를 읽기 시작했다. 물론 인호나 정수나 나 같은 놀량패들은 거의 공부에 힘을 쓰진 않았지만 독서는 지루함을 견디는 취미로서도 괜찮아서 어느 때는 몇 달 동안 꼼짝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읽기도 했다. 이들 두 부류는 지식을 섭취하는 방법이 달랐지만 수업 시간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가령 책 읽은 내용이나 저자를 직접 대해놓고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다르게 말하기 따위의 습관은 우리 측에서 은연중에 정했던 규칙이었고 그 약속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졌다. 나중에 만난 민우나 태치 같은 친구들은 우리 화법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끔 놀림을 받더니 하나는 너무 농담조가 되고 또 하나는 과묵해졌다. 나는 두 주전자쯤 술이 돌아갔을 때부터 슬슬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다. 인호가 내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것을 잡고 늘어지기로 했다. 인호 형이 말이오. 애매함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시비를 겁디다. 그랬더니 동재가 픽 웃으면서 말했다. 얘가 수학을 싫어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등산반에 잘 들어간 것 같아. 몸으로 때우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내가 그랬더니 상진이가 받았다. 미친놈보다 차갑게 이성적인 놈이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 온몸을 걸고 뭔가 해볼 짓이 없을까? 상진이가 다시 내 말을 받아주었다. 우리들 마음이 다 그렇지. 그런데 자신이 없어서 말이야. 너 얘하고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그는 인호를 툭툭 건드렸다. 내 옆자리의 동재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이제 큰 사고 나겠구먼. 대학생 형들에서부터 고등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암벽 등반팀이 생겼고 나와 인호도 거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주말마다 서울 주위의 산과 암벽들을 섭렵하다가 급기야 가을에는 무단결석을 하고 설악산에 푹 잠겨 지냈다. 종업식이 끝나고 담임선생인 포졸이 나를 지목하더니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말했다. 나는 애초부터 담임선생님과 제대로 사귀질 못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나를 처음부터 오해했다. 그와 대면하던 첫날 번호를 매기고 학급에서의 자리를 정해주었는데 끝까지 나를 호명하지 않았다. 담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오히려 나에게 물었다. 넌 누구야? 자리가 없습니다. 너도 우리 반이냐? 그가 내 이름을 확인해 보더니 화학 짜증을 냈다. 저 뒤에 아무 데나 앉아. 다행히 복도 쪽 뒷문 옆에 두 자리가 비어 있었고 나는 그리로 가서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어쩐지 이 교실에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선배로부터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게 되는데 담임의 별명이 그 유명한 포졸이었다. 그는 언제나 6모로 깎은 반팔 길이의 몽둥이를 출석부와 함께 옆에 끼고 다녔는데 방망이에는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어머님 사랑이라고 써두었다. 포졸은 나를 힐끔힐끔 뒤돌아보면서 저만치 복도 끝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교사와 교사 사이에 좁다란 마당을 건너 교무실 쪽으로 꼬부라지지 않고 반대편 생활지도실로 들어가며 다시 돌아보았다. 실내는 불기가 없어서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다. 그가 긴 탁자 앞에 한 자리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너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오. 뭔가 정학이나 징벌을 주려고 할 때라든가 반성문을 씌우는 장소가 주로 그것이어서 나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다.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다른 학생들 몰래 상담하는 곳이기도 했다. 포졸이 나간 뒤에 나는 잠깐 새버릴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까짓것 마지막 날인데 하고는 그냥 꾹 눌러 참고 주질러 앉았다. 담임을 맡았던 포졸과 처음부터 어긋나 버렸다고 했지만 그게 내 탓만은 아니었다. 그는 생물 선생이었는데 이름난 대학에서 유전학을 전공하여 석사까지 했다고 들었다.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에 노타이 차림에다가 뿔테 안경의 렌즈가 두툼해 보였다. 포졸은 자기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차림새에서부터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한 태도며 갑작스런 광기 따위로 보아 그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유형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자리를 잘못 정해준 저 입학 첫날부터 담임은 히트를 치는 행동을 했다. 제 자식들의 고등학교 입학식을 참관하려는 학부모들 10여 명이 교실 밖 복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들은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에 불투명 유리 너머로 교실 안을 넘겨다 보려고 머리를 삐죽이 내밀곤 했다. 담임은 출석을 부르다 말고 그 별명의 유래가 된 육모 방망이로 교탁을 땅땅 두드리고는 혼잣말처럼 학생들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저거 좀 보라오. 복도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도 버젓이 신신고 돌아치잖나. 저거 누가 치우 가서 저 새끼들이 치우지 않겠나? 하고 너희 놈들 나이가 몇인데 울렁줄렁 따라와 개지고 법색이야? 얘가 어디 유치원이가 국민학교가 집을 못 찾아갈 놈들 있으면 손들라. 하더니 갑자기 교실 문을 드르륵 열고 고함을 질렀다. 이보시라요. 신발 전부 벗으라요. 아니면 운동장에 나가 기다리든지. 학부모들이 질겁을 하고는 우르르 쫓겨나갔고 아이들은 킥킥거렸다. 그의 수업 시간은 독특해서 강의 중에 필기를 한다든가 교과서를 펼치지 못하게 하고 그날 진도 내용을 일방적으로 쭉 설명했다. 그리고 수업의 절반은 느닷없는 질문을 계속했다. 대답이 3초 내에 나오지 않으면 법대로 어머니 사랑이라 쓰인 육모 방망이를 사정없이 날렸다. 불이 번쩍하면서 머리에는 대번에 밤톨 같은 혹이 돋아났다. 멘델의 법칙을 가르치던 시간이었나 포졸은 우성과 열성의 배합의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퍼부으며 육모 방망이를 날리면서 내가 앉은 열 사이로 무서운 속도로 접근해왔다. 나는 우선 한 팔로 육모 방망이를 막으면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뭐야 이건? 포졸이 방망이를 뿌리치려는데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잡고는 항의했다. 우리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래? 좋아. 물어봐. 여학생들 유방이 볼록한 건 보기도 좋은데요. 아이들이 킬킬대고 노총각인 포졸은 얼굴이 벌써부터 시뻘개졌다. 우리들 불쌍한 젖은 왜 달려있는 겁니까? 애도 안 낳고 젖 먹일 필요도 없는데요. 그건 이를테면 나의 학급에서의 봉사 지침에 따른 일상적 언행이었다. 공포에 떠는 그부들을 잠깐이라도 웃겨야 했으니까.
그는 나에게 방망이를 날리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짤막하게 내뱉었다. 복도에 나가 앉아. 꿇어 앉아 있으라. 나는 교실 밖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이 다 듣게 중얼거렸다. 과학적 진리는 정해진 게 따로 없다는데 맨날 폭력이나 쓰고 말이야. 어쨌든 서로 그렇게 어긋나 버렸던 것이다. 또 한 번은 내 앞자리에 앉아있던 녀석 때문에 사단이 벌어졌다. 포졸이 한참 원형질을 설명하면서 내가 앉은 줄의 통로 쪽으로 다가왔다. 내가 당시에 뭘 했던가는 잊었지만 하여튼 딴짓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후다닥 하는 기척과 동시에 뭔가 내 머리를 스치며 책상 위에 떨어졌고 내가 미처 그것을 살피고 감추고 할 겨를도 없이 다가온 포졸이 냉큼 집어 올렸다. 제기랄, 그건 야시장에서 무더기로 싸놓고 팔던 일본 책에서 멋대로 중역한 엉터리 시집이었다. 그래도 제목은 멋들어지게 하인의 서정 시집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사랑 타령으로 가득 차 있는 쓰레기였다. 하이네가 얼마나 훌륭한 시인인가 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 안에 분홍 꽃종이에다 써넣은 녀석의 연애편지가 더욱 한심하고 기막힌 물건이었다. 포졸은 잠깐 훑고 나서 아랫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더니 사정없이 육모 방망이로 내 머리통을 3대나 연달아 내리쳤다. 앞으로 나와. 이 편지 읽어보라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어떤 놈 거야? 나는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물었다. 내게 순간적으로 뒤집어 씌운 녀석이 미웠지만 기왕에 내가 걸린 거다. 나는 차라리 예수님이 되기로 작정하고 말았다. 그게 오히려 나의 학급에서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었다. 나는 분노와 수치를 참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경자 씨에게 저는 오늘도 하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학교를 오갈 때마다 먼 발치에서 배우던 경자 씨를 더 큰 소리로 읽으라. 잘 안 들리잖나. 수업이 끝난 뒤에도 교무실까지 끌려가서 다시 한번 느닷없는 낭송회를 벌여야 했고 이 과목 저 과목 선생들에게 희롱을 당했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 것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루는 수업 중에 배아를 설명하고는 떡잎에 예를 들라며 포졸이 다시 방망이를 날리기 시작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또 방망이를 한 팔로 막으면서 얼른 대답했다. 콩나물이요. 포졸은 나를 멀뚱히 쳐다보더니 교탁 앞으로 되돌아가서 떡잎 이야기를 계속했다. 쌍떡잎 외떡잎에 예에서 본 것처럼 너희들은 떡잎부터 알아보게 돼 있어. 나는 학교 때 문예니 예술이니 하면서 주절거리던 녀석들이 제대로 대학에 들어가는 꼴을 못 봤다. 여학생 공문이나 따라 댕기고 말이지. 나는 억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빈정거리는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끼어들었다. 그런 친구 때문에 실현당했습니까? 뭐라고? 편견을 정설로 만들려고 자연현상까지 이용하시면 안 되죠. 너 나가 꿇어 앉아. 나는 이렇듯 담임과 끝내 잘 사귀지 못했고 교실보다는 산이 좋아서 결석을 밥 먹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설악산으로 도망가서 장기 결석까지 해버렸던 터였다. 물끄러미 교실 창밖을 내다보며 생활지도부실에 앉아 있노라니 얼마쯤 후 포졸이 무엇인가 손에 들고 돌아왔다. 그는 성적 통지서와 가정통식문인 듯한 흰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내 앞에 마주 앉았다. 그는 보통 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다. 요즘 내가 부모님 모셔오라고 할 때마다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리 한 번도 모시고 오지 않았지. 나는 늘 말하던 대로 어머니가 생업에 바빠서 모셔올 수가 없다고 대꾸했다. 포졸은 평소처럼 빈정대지 않고 진지하게 말했다. 넌 중간 시험도 안 치렀고 장기 결석까지 했다.
평균 점수를 냈더니 우리 반에서 맨 꼴찌야. 학력평가 결과 너는 6급이다. 나는 멍하니 담임선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못 알아듣겠나? 낙제란 말이야. 학교에 다니고 싶으면 개학 전에 부모님 모셔오라. 포졸은 말없이 앉아있던 나에게 성적 통지서와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겹쳐서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허둥지둥 학교를 나와서 버스나 전차도 타지 않고 뒷길로 하여 광화문까지 걸어갔다. 내 딴에는 그까짓 학교에 기죽지 않겠다며 아슬아슬하게 궤도 이탈을 몇 번 시도했을 뿐인데 손끝 하나로 튕겨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야말로 막막했다고 할까, 어이가 없었다고나 할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냥 두 다리가 떠서 어기적대며 가는 것만 같았다. 도중에 이웃한 여학교 학생들이 무슨 행사를 끝냈는지 줄지어 지나갔는데 나는 그녀들의 똑같은 곤색 교복 위에 수많은 흰 칼라만을 건성으로 쳐다보았다.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볼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쩐지 발가벗고 길 위에 나선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부터 시선의 고문에 시달려야 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히 감싸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소시적부터 모범생으로 칭찬만을 들어왔다. 지난 1년만 뺀다면 나는 약속된 줄 위에 서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도 며칠 동안 어머니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때 전부터 살아오던 오랜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 있었고 어머니는 새로운 도매점을 열고 있었다. 사실 어머니는 이사를 하고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가산을 조금씩 까먹고 있었다. 한 번에 날려버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천천히 줄어드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자 나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내일 학교에 같이 가자고 간단히 말했다. 어머니의 말수가 줄어들면 그녀의 근심이 깊어질 때라는 걸 잘 아는 나로서는 뭐라고 변명이나 위로의 말도 해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첫 학기에 몇 달은 굴욕을 참고 부지런히 학교에 나갔고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상위로 치고 올라갔다. 그렇지만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벌써 나는 전보다 더 학교에 시들해지고 있었다. 인호도 나처럼 낙제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1학년, 그는 2학년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다. 상급생이었던 상진이는 입시 준비를 하지 않고 휴학을 해버렸고 얌전하고 반듯한 동재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내가 정수와 알게 된 것은 그해 봄에 준길이가 죽기 얼마 전이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인호와 나는 문예반 옆실의 쓰레기통에 올라서서 팔말 긴 것 2개비와 딱성냥을 받아들고 문예반실로 갔다. 문예반원 외에는 출입금지라고 원고지를 찢어서 유리문 안쪽에 붙여두었지만 우리가 그런 규칙을 지킬 리가 없었다. 문에다 통통한 자물쇠를 채워뒀으니 출입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뒷창문을 힘주어 들면 문짝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뒤로 돌아갔다. 이미 오래전에 인호는 창문 아래쪽에 맞춤한 시멘트 블록을 몇 개 놓아두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담배를 맛있게 피워대고 있는데 갑자기 문 따는 소리가 들리고 동재가 들어섰다. 녀석들아, 누가 남의 신성한 자리에 와서 담배 피라고 그랬어? 너희들 등산반으로 가라고. 야, 너 이거 피워라. 아직 글씨도 안 탔다. 인호가 피우던 꽁초를 동재에게 내밀었고 뒷전에 따라 들어온 아이를 힐끗 돌아보며 동재가 말했다. 정수가 아주 우리를 상습범으로 보겠다. 그런데 오히려 정수라는 애는 한쪽 다리를 양철 의자 위에 올려놓더니 양말을 까내리고
절반쯤 타담한 담배꽁초를 엄지와 검지로 끄집어냈다. 정수는 나를 툭 건드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불 좀 주라. 나는 약간 안 입고 온 생각이 들었지만 말없이 꽁초를 내밀었다. 정수는 키가 작았고 어깨가 다부지게 벌어졌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애완동물처럼 영리한 눈빛이 반짝였다. 인호가 내게 말했다. 너희들 같은 학년인데 아직 모르니? 동재가 낄낄 웃으면서 참견했다. 어째서 준이하고 정수가 동급생이냐? 너하고 동급생이고 준이는 한 학년 찌그러졌지. 말 올려야 되남유? 내가 떨떠름하게 말하니까 정수가 쾌활하게 웃었다. 야, 너 유준이지? 내가 진작에 이 친구들하고 다 터버렸다. 너도 오늘부터 얘들하고 맘먹고 지내는 거야. 하고는 인재와 동재를 둘러보았다. 불만 없지? 제국 일본군의 내무반도 아니고 무슨 존댓말에 거수경례냐고. 정수는 동재가 교지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는 외부 미술 공모전에서 몇 번이나 상을 타온 그림쟁이였다. 그런데도 내가 문예반에 들지 않은 것처럼 미술반에 들지 않고 엉뚱한 신문반에 들어가 사파를 짬짬이 그려대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신문반은 영자 신문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사 인쇄부로 나가 사나흘간 교정도 보고 대학 신문사 선배들과 사회 나들이도 했다. 덕분에 정수는 그런 연줄로 심심치 않게 화료도 벌었다. 오늘 정수하고 준이가 박치기를 했는데 그냥 넘길 수 없잖아. 인호가 술 생각이 났는지 그렇게 말했지만 동재는 심드렁한 표정이고 장본인인 정수가 나섰다. 애들 몰래 가는 학비리 주점은 사양하겠다. 모짤트에 가면 상진이가 있을 텐데. 그럼 명동으로 나갈까? 동재는 잘들 돌아보라며 빠지고 나와 인호, 정수 셋만 시내 중심가로 진출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질 무렵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똑같은 길을 벗어나 낯선 중심가로 들어가던 나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전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어머니를 따라 그 부근에 가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의 일터가 을지로 근처였던 것이다. 그리고 큰 누나가 졸업하던 날 온 식구가 한일관에 불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밤에 명동에 처음으로 나가봤다. 이제 도시와 학교를 벗어나 산으로 돌아다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